텍사스 경찰에 따르면 이 아버지의 얼굴에 보이는 미소는 사실 어두운 현실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살인 혐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경찰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그가 살인을 저지른 바로 직후 이 살인 용의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저희는 로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텍사스의 한 어머니 엘리아나 베가니는 지난주 수요일에 친구와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엘리아나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리고 그녀는 엘리아나의 어머니도 엘리아나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져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는 여기서 엘리아나와 함께 있는 이 남성과 경찰관들 사이에 소름 끼치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와 7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남편 제이크 베가니입니다. 이제 엘리아나와 제이크, 이 두 사람은 부모이기도 합니다. 2살과 5살인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아나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 제이크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마치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 두 아들 중 한 명의 생일을 축하하는 몽타주 영상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보면 몽타주에는 엘리아나의 사진과 엘리아나와 제이콥이 함께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7월 22일에도 그는 엘리아나의 사진이 담긴 또 다른 몽타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 해 동안 가족으로서 함께한 엘리아나와 제이콥의 사진들로 구성된 몽타주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사랑에 넘쳐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텍사스 경찰이 제이크가 했다고 주장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곳은 텍사스 플라노입니다. 플라노는 댈러스의 교외 지역이죠. 그리고 플라노는 베가니 가족에게 새로운 보금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4월에 엘리아나가 플라노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저희 가족이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댈러스로 이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플로리다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고 곧 텍사스에서도 제 경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에겐 4살과 18개월 된 2명의 귀여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가족들과도 교류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댈러스에서 저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이크는 원래 오리건 출신이고 2019년에 엘리아나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해 2월에 실제로 어떤 사람과 페이스북에 연애 사실을 공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두 사람은 서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결혼하게 되고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아주 좋아 보였어요. 바로 작년 11월에 엘리아나는 이렇게 올렸죠. 제이크 베가니 사랑해요. 7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신께서 우리의 이야기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아이들에게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신의 계획을 위해 건배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많은 해들을 위해서요. 이제 제이크가 엘리아나를 살해했다고 의심받기 며칠 전만 해도 그 아름다운 가족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겉보기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 친구는 경찰에게 엘리아나와 제이크가 서로 별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8월 12일로 돌아가 보면 엘리아나는 그 친구에게 아침 식사를 하러 만나기 전에 두 아이, 겨우 2살과 5살인 아이들을 데리러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가 살고 있던 곳으로 보이는 아파트에서요. 그곳은 텍사스 플라노의 찰스 플레이스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제 엘리아나는 그 친구와 아침 8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친구와 위치를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데는 15분 이상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에리아나가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자 그 친구는 휴대폰을 봅니다. 에리아나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아이들을 데리러 갔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위치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친구는 곧바로 엘리아나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데 어머니도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더 많은 맥락이 있는데 이 부부가 단순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이크가 사진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경찰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목격자 1번, 즉 친구는 제이크 비가니가 과거에 폭력적이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제이크 비가니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제이크의 아파트에 안부 확인을 위해 출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고 제이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23분쯤입니다. 경찰은 제이크에게 그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그날 일찍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이크 베가니는 그들이 이혼 중이었고 그녀가 아이를 데리러 왔지만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만약 텍사스 플라노의 경찰관이라면 이 부부에 대해 들은 이야기, 즉 그들이 이혼 중이었다는 사실과 엘리아나의 친구가 제이크가 과거에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의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이 수사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이크 베가니의 셔츠에 큰 젖은 자국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제이크에게 그 젖은 자국에 대해 물었고 제이크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의심스러운 대답입니다. 경찰은 그 다음에 제이크에게 착오를 확인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이크는 허락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위층에 아파트가 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차량을 보관하는 차고가 있는 그런 아파트 유닛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이크는 그날 일찍 엘리아나를 봤다고 말한 것 외에는 그 시점에서 더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착오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이크의 차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순찰차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수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뭔가 의심스러웠죠. 여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건의 바디캠 영상을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보통 사건이 끝난 후에야 그런 영상이 공개됩니다. 이제 경찰관들은 다시 순찰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동한 이 신고와 관련된 쪽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누군가 다치거나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이크 파가니 어머니가 다른 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그때 경찰관들은 제이크와 함께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관들이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아들과 막 통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제이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죽었어요. 우리가 싸웠고 그녀가 죽었어요. 그 정보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후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제이크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아파트 안에서 제이크와 나눈 것으로 알려진 대화입니다. 그는 아마도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경찰관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금된 상태입니다. 아내가 거기 있나요? 당신은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거기 있나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제이크에게 왜 어머니에게 엘리아나가 죽었다고 말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 경찰이 제이크를 신문하는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제이크 셔츠에 있던 젖은 자국에 주목합니다. 이제 그 자국이 말라서 붉은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그것이 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시점에서 엘리아나를 찾기 위해 그의 아파트를 수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엘리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다쳤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2살과 5살 된 아이들이 아파트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그 아이들이 그날 아침 아파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이크가 구금된 후 경찰은 다시 차고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제이크의 차로 가서 트렁크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렁크 안에서 한 여성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신이 엘리아나 베가니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그녀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얼굴과 머리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몸 곳곳에 여러 멍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폭력적인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집에서 분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에서 많은 양의 핏자국이 튄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이크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시신 훼손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텍사스주 콜린 카운티 구치소에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수많은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가 봤던 그의 미소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찍힌 머그샷 속 차갑고 생기 없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수사에는 아직도 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법원 기록에서 엘리아나 베가니의 시신에서 눈에 띄는 외상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아직 엘리아나 베가니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엄마였고 정말로 자신의 아이들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전국을 가로질러 이사하는 등 가족을 위해 희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가족을 정말로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며 다시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경찰 교육 강사 소니 슬로터입니다. 로엔크라임에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찰 문서를 살펴보면 경찰관들의 시각에서 사건의 전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엘리아나 베가니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지만 저는 이 경찰관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안보 확인 요청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런 복지 점검의 95%는 경찰관으로서 하루 동안 흔히 하는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분명히 경찰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경찰 교육 강사로서 그 문서를 읽으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저는 그들이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러니까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이런 전화를 정기적으로 받아요. 아시다시피 안부 확인 요청을 받고 누군가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일의 일부예요. 하지만 제가 그 문서들을 읽었을 때, 선서 진술서를 읽고 경찰관이 선서 진술서에 담은 세부 사항의 수준을 봤을 때 저는 그를 느꼈어요. 그의 말과 그의 존재를 느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꼈을지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세세하고 훌륭하게 잘 쓴 글이었고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 들어오는 존재감, 그들이 들어와서 질문하는 그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즉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에 쓰인 표현만 봐도 그가 문을 열고 그들이 얼룩을 봤을 때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다가 바로 그 얼룩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네, 저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신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읽었던 선서 진술서에서 그들과 이런 상호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뭔가 폭력적인 이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혼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이혼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별거 중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순찰차로 돌아갔어요. 분명히 그때 그들은 방금 그게 뭐였지? 라는 생각을 했을 음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있던 화면에 뜬 건가요? 그리고 메모에는 엄마가 전화를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아들과 통화했고 아들이 엘리아나 베가니가 죽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알다시피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무전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IFB 같은 걸 사용하고 있겠죠. 그게 상황실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정보가 경찰관들에게 전달된 방식은 그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전달된 것처럼 보였어요. 단순히 안부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여성이 살해당했는지 여부까지 걱정하게 된 거죠. 맞아요. 가정폭력 신고는 비록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가정폭력 신고가 아니라 안부 확인 요청이었지만요. 가정폭력 신고는 경찰이 매일 출동하는 신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고입니다. 단연코 그 어떤 신고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에는 보통 많은 정보가 제공되죠. 이 경우 처음에는 안보 확인 요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찰관들은 어깨나 벨트 혹은 어디든지 무전기를 차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처음에 그들이 받은 신고는 단순히 안부 확인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순찰차로 돌아가서 폭력과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상황 인식이 달라졌어요. 이미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더 많은 증거가 생긴 거죠.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고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다른 태도를 갖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순찰차로 가서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선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순찰차로 몸을 피할 수 있었고 안전의 신호였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에서는 상황이 정말 빠르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차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또 어떻게 상황에 임할지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얼룩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졌던 한 가지 질문은 그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데 알다시피, 그리고 아이들은 집 안에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 문서를 사후적으로 읽으면서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순찰차로 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순간에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에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순찰차로 돌아갈 때 특히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죠. 하지만 그걸 읽으면서도 그 경찰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알다시피 그들도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거죠. 상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상당한 이유가 생겼다고 본 것 같아요. 엄마가 했던 말이 있었고 그 정보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얼룩도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특히 가정 내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는 엘리아나가 어딘가로 차를 몰고 나갔는지 아니면 이혼 문제로 속상해서 집을 나갔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물론 경찰이 말하는 상황은 분명히 그게 아니지만요. 하지만 알다시피 경찰관으로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5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법을 따라야 하죠.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아이들을 집에서 그냥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압박감이 항상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하기 위해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는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이 몸이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아이들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영장을 발부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는 진짜 위험을 나타내는 명확한 징후가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절차를 따라야 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들이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아이들의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요. 그들은 정말로 그러지 못했어요. 셔츠에 묻은 빨간 얼룩과 엄마가 사라진 사실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추가적인 상황이 더해졌죠. 두 번째로 왔을 때는 그의 어머니, 그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아들이 그녀가 죽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제 이것은 여전히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전히 법을 따라야 해요. 여전히 질문을 해야 하고 그가 체포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올바른 언어와 절차를 사용했어요. 당신은 구금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 부분이 아주 명확했어요. 그들은 당신은 구금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구금과 체포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순찰차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차고에 가서 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이긴 했지만, 그가 그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는 의심을 확실히 불러일으키진 않았지만 약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좋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데려올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아이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행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조심해야 했어요. 저는 제이크 파가니의 어머니도 생각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녀가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싶어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 때문에 그녀가 겪었던 상황에 처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시다시피 그들이 잠재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는 아시다시피 싸움이 있었고 그녀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수사 당국에 따르면 그녀는 옳은 일을 했어요. 전화해서 이게 제 아들이 저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녀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실제로 전화를 거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결정이었을 텐데 그녀는 그걸 해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정말로 동의해요. 만약 그녀의 아들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고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떡하죠? 그런데도 그녀는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한 말을 전했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한 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손주들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알아요.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알고 있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들이 누군가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또한 때때로 관계에서 폭력의 징후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도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녀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칭찬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손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고 여전히 그녀의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며느리에게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맞아요. 그 며느리는 그녀의 손주들을 낳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역학관계는 마치 법 집행기관의 역학관계처럼 독특해요. 그리고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대신해 개입한 것도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법 집행기관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있어요. 그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녀가 아침 식사를 하러 어머니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댈러스에 있는 가려고 했다는 친구를 걸요. 아마 8시쯤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건 10시 20분쯤이었어요. 그게 알다시피 다시 말해서 그냥 생각해보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얼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쓰는 방식이 셔츠에 알다시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가 셔츠에 피가 묻었다고 주장해요. 아마도 그는 물 같은 걸로 그걸 닦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셔츠가 젖어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왔을 때는 말라 있었어요. 알아요. 그래요. 알다시피 경찰은 보고서를 잘 쓰라고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는 정말 읽기 지루하죠. 하지만 한 가지, 그 세부 사항. 그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이혼은 다행히도 저는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죠. 인간관계,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죠. 그리고 만약 로앤크라임이나 법정 관련 프로그램을 본다면 슬프게도 네.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소셜미디어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행복하게 웃는 사진을 올리고 실제로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과속딱지 몇 번 받은 것 말고는 범죄 기록도 없고요. 그런데도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태연한 척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경찰에게도 이상하게 행동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적어도 그때는 경찰이 그냥 떠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의 행동 때문에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본 거죠. 아직 바디캠 영상은 없지만 그냥 이런 상황을 보면 경찰이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뭔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진들에서 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당신과 이 대화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혼한 적이 있어요. 2번 결혼했고 이혼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해왔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죽일 만큼 저를 사랑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랑은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첫 번째 남편과도 정말 잘 지내요. 두 번째 남편은 죽었어요.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소셜 미디어는 뭔가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완벽해 보이게 만들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해질 때 소셜미디어는 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해요. 당신이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짜로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건들은 저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줘요. 저는 엄마이고 할머니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이나 여러분처럼 진행자들이나 이 자리에 나오는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사건들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든 전문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혹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녀를 사랑하던 사람이 두 아이를 두고 집 안이나 근처에서 그녀를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된 거죠. 2살과 5살인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요. 그건 정말 끔찍하고 흉악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래요.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었다거나 그가 이렇게 돌변했다고 말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폭력적인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그들이 별거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물론 그녀도 폭력적이었고 그도 폭력적이어서 서로 함께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집에서 두 아기와 함께 일어난 살인 사건,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다고 둘러댔을 때 그는 꽤 침착했어요. 그게 바로 그 침착함이었어요. 그런 그래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까지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친구에게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고 이거 15분 정도 걸릴 거야. 더 오래 걸리면 나중에 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글쎄요. 만약 1시간 안에 내 소식을 못 들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그녀도 그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제이크 파가니를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폭력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핵심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자녀 인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이혼을 신청한 것 같지도 않아서 일종의 별거 상태이고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문서 같은 증거가 없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거죠. 친구가 그렇게 빨리 전화를 했고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뭔가 아마 치밀하게 계획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계획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의 정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죠.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를 믿었고 신속하게 행동해서 이 일이 오랫동안 끌리는 실종 사건이 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저는 이 사람이 무서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서 혹시 우리가 알아챌 만한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가끔은 알잖아요. 우리는 항상 학대와 폭력이 신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이거나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나는 돈에 접근할 수 없고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학대이자 통제일 수 있고 꼭 신체적인 폭력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별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문제를 인식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일이었고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바로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 집행기관이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것도 다행이에요. 물론 5분 안에 갔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확인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겪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항상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아이들과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폭력과 살인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남성이 여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도 있어요. 저희가 로우 앤 크라임이나 콜TV에서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살인을 계획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힘든 시기이고 예전과는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매번 당신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중에게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정보라도 제공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고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만약 그게 본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바로 Raw and Crime, 코트 TV,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중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폭력의 침묵이 너무나 크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런 일이 살인 사건으로 번진 경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봄으로써 만약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친구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한 생명이 희생되고 에이미아나 파가니가 누렸던 아름다운 삶이 사라진 비극을 통해 그것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이크 바가니 파가니는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변론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소니 스루터 치안교육 전문가님, 로앤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가기 전에 화면에 중요한 정보를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한라인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됩니다. 전화번호는 800-799-7233입니다. 또한 887-88로 START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thehotline.org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